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정호승님의 위안 읽겠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 외로운가? 요즘 가까운 이들한테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은 차를 마실 때나 전화를 할 때나 이메일을 보낼 때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는 말을 곧잘 한다. 마치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면 조금이나마 외로움이 덜어진다는 듯이. 그건 당연한 거야.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나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다 외로워. 안 외로운 사람 어디 있어? 하는 말도 덧붙인다. 나의 그런 말에 그들이 위안을 받는지 어쩐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큰 위안을 받는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봐도 외롭고 꽃이 지는 것을 봐도 외롭다. 서울역을 떠도는 노숙자들의 술 취한 모습을 봐도 외롭고 잠실 롯데백화점 입구 분수대 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사람 구경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봐도 외롭다. 미처 틀니를 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소파에 누워 잠깐 잠이 든 늙은 어머니를 보아도 외롭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아들의 어리숙한 뒷모습을 보아도 외롭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얼핏 차창을 스치는 까치집을 보아도 맑은 가을 햇살 아래 서 있는 문혼의 집단들을 보아도 썰물이 한창인 서해안 바닷가를 거니는 연인들을 보아도 비행기 안에서 장렬하게 지는 서해의 저녁해를 보아도 풀 한 포기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사막을 보아도 나는 외롭다. 성당에 들어가 장괴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친구와 밤늦도록 술잔을 나눌 때에는 시를 쓰려고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는 더더욱 외롭고 처절하다. 이렇게 나에게도 외로움이란 내가 매일 먹는 물과 밥과 같다.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 밥과 물을 먹는다. 이렇게 사는 한 인간에게 외로움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 외로움의 당연함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 당연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이 당연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외로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삶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 외롭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도 혼자 외롭게 죽어간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 길은 있다. 그것은 사랑을 하는 일이다.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있으면 외롭지 않다.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껴왔다. 진정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껴왔다.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듯이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껴왔다. 그렇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롭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 혼자이고 혼자일 때 바로 외로움을 느낀다. 잊을 수 없는 사랑.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단 하루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만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등에 무덤을 지니고 다니는 홑 껍데기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의 사랑이다. 외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러니까 내게는 외숙모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코올리게 손자, 손녀를 4명이나 손수 길러내신 분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사탕 한 알도 제대로 잡수시지 않으셨다. 낮잠은커녕 편안히 손을 놓고 앉아 쉬는 법이 없으셨다.
몸져 눕지 않은 한 대낮에 자리에 누워있는 일이란 없었다. 잠시도 손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못 배기셨으며 손자들이 하는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돌보아 주셨을 뿐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으셨다. 나는 경주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방학만 되면 가서 며칠씩 놀곤 했다. 한 번은 겨울방학에 내가 경주에 갔을 때였다. 외할머니가 나를 보고도 그리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호승이 니 왔나? 하고는 그뿐이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못내 섭섭했다. 외할머니의 그런 무덤덤한 태도에 다음부터는 절대 경주에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새벽이었다. 소변을 보고 싶어 일어나 마당 한 귀퉁이에 있는 변소를 찾아갔다. 밤바람은 몹시 찼다. 마침 하늘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줌을 누고 돌아오다 보니까 누군가 내가 자는 방 아구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군부를 떼고 있었다. 누군가 하고 보자 바로 외할머니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외할머니는 나를 위해 혹시라도 방구들이 식을까봐 신새벽에 일어나 말없이 군부를 지피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들 사랑의 원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은 그리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희생을 수반한다. 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거미 중에는 자기의 몸을 온통 자식에게 먹이로 제공한 뒤 일생을 마치는 거미도 있다. 사랑에서 희생의 본질은 그런 높이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고통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든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사랑에는 을의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견디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생각했다. 가능한 한 나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 계기나 상황에다가 그 원인을 돌렸다. 나 자신이 살아가고 싶어 하던 삶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사이에서 벌어진 그 틈을 모두 다른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했다. 때로는 부모 형제를, 때로는 아내와 친구들을 원망했다. 심지어는 신을 원망하는 날들도 많았다. 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꼭 고통의 방법이라는 것이 싫었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신의 존재가 소중하다거나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신도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말 따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조차 싫었다. 어리석게도 아예 처음부터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신의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게 어디 인간이겠는가? 고통 없는 인간이 그 어디 있겠는가?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신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언젠가 비디오를 통해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 작품인 무방비 도시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저항운동의 선봉에 선 시민들을 그린 신사실주의 영화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영 잊혀지지 않는다.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조국 이탈리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한 시민이 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고 신을 원망했다. 그러자 그들을 돕던 한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신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작은 가슴을 조용히 쓸었다. 만일 신마저 나를 동정한다면 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신의 동정만은 받고 싶지 않다.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는 한 인간이 되고 싶다. 그동안 신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은 고통이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고통이다. 대개의 경우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고통 그 자체가 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맞서서 받아들이거나 싸워 극복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자신의 소중한 인생으로 만든다. 겨울의 의미. 첫눈이 내리는 날 흑산도가 고향인 한 여성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30살의 처녀라고 하면서 꼭 한번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한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진 탓이었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먼저 커피숍에 도착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줄곧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갈색 코트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도 당장 나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가 앉아있는 창가로 걸어왔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충분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었다. 나는 왠지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선뜻 그녀를 부축하지 못하고 그녀 혼자 힘으로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인사를 나누었다. 첫눈에 그녀는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한창 밝고 힘차게 살아갈 나이에 어딘지 모르게 불만의 그늘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다. 담배 피워도 되죠? 그녀는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동안 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다가 내가 늘 만나온 가까운 인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남자와 헤어진 이야기와 신정 연휴에 혼자 흑산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작년에 그 사람이랑 고향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왠지 외롭고 나만 따돌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도 예전의 오빠 같지 않고 그저 섭섭하기만 하고 조카들도 사랑스럽지 않고 언니들도 시집 식구들한테만 신경을 쓰고 엄마는 시집가라고 말만 자꾸 꺼내고 그래서 하룻밤만 집에서 자고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녀는 그런 말 끝에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싸준 김치도 못 가지고 왔다면서 김치가 떨어지면 아직도 고향의 어머니가 택배로 서울까지 김치를 보내준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소 놀랐다. 흑산도에서 서울에 사는 그것도 나이 30이 된 딸에게 김치를 5년째나 택배로 보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그 김치를 당연한 듯이 받아먹는 딸은 또 얼마나 의존적인가? 그녀는 미장원을 처분하고 큰언니가 사는 목포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내려가기도 싫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솔직히 나는 그녀의 눈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이 30이면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도와드려야 하는 나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리고 남과 달리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은연중 부모 형제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맞아요. 미장원만 해도 내 돈으로 차린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오빠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밤늦도록 혼자 술이나 마시고 늦게 일어나 점심때나 문을 열어요. 그러니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별로 없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탓인지 그녀는 마치 남 이야기하듯 자신에 관해 이야기했다. 저는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 다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다른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는가 싶어 늘 원망만 가득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잘못 말을 했다가 그녀의 마음이라도 다치게 할까봐 입을 꾹 다물고 귀를 크게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흑산도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든 해주길 바랬다. 나는 인생은 고통 속에 있을 때만 의의가 있으며 그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대신 겨울을 이긴 어린 매화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한 아기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아기 매화나무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눈이 내릴 때는 온 세상이 하얗게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나 차차 시간이 지나자 추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을 낼 정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자
아기 매화나무는 엄마 품을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겨울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매화나무가 아기 매화나무를 나무랐습니다. 아가, 겨울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게 겨울의 의무란다. 생각해보면 겨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존재란다. 겨울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도 이 겨울을 누구보다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엄마 매화나무는 힘을 주어 아기 매화나무를 더욱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매화나무는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추위에 떨게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게 겨울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이제 봄이 오면 너도 겨울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겨울바람은 여전히 무섭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해서 겨울바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아기 매화나무도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살을 애던 겨울바람이 훈훈한 봄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매화나무는 자신도 모르게 잎도 나기 전에 연분홍 꽃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운 꽃이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향기다. 사람들이 아기 매화나무 곁으로 몰려들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향기는 있을 수 없어. 내가 해마다 봄을 기다리는 건 바로 이 매화 향기를 맡기 위해서야. 사람들은 아기 매화나무의 은은한 꽃향기를 끝없이 칭송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매화나무가 아기 매화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젠 너도 알 거다. 네가 왜 겨울바람을 참고 견뎌야 했는지를. 우리 매화나무들은 살을 내는 겨울바람을 이긴 후에야 향기로운 꽃을 핀단다. 네가 만일 겨울을 견디지 못했다면 향기 없는 꽃이 되고 말았을 거야.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아기 매화나무는 그제야 겨울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지의 의미. 경주에 갔다가 첨성대에 들린 적이 있다. 그날은 날이 흐렸다. 봄은 찾아왔지만 첨성대 주변의 풀은 아직 겨울인 양 그대로 누렇게 시들어 있었다. 그날따라 첨성대를 찾아온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감색, 새 양복을 쪽빼 입은 새 신랑 한 명이 갑사 치마 저고리로 치장한 신부를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을 뿐이었다. 구경삼아 나는 그들 신혼부부 앞에 내쳐 서 있었다. 그러자 신랑이 다가와 카메라 셔터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첨성대를 배경삼아 기념될 만한 사진을 몇 장 찍어주었다. 그런데 카메라를 돌려주고 나자 신부가 갑자기 어머, 내 반지 하고 소리쳤다.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갑자기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없다는 거였다. 순간 신랑과 신부는 낯빛이 파래졌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까 사진 찍을 때 분명히 있었어. 반지가 좀 헐겁기에 내가 만졌는데 그때 빠졌나 봐. 어떡해. 신부는 곧 울음이라도 터질 듯했다. 그럼 같이 찾아봅시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나는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멀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면밀히 풀밭을 살펴나갔다. 반지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풀밭에 떨어진 바늘찾기였다. 반지 색깔과 풀 색깔이 비슷해서 좀처럼 반지가 눈에 띌 것 같지 않았다. 어떻게? 반지를 찾기 시작한 지 30여 분이 지나자 신부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사랑과 결혼의 소중한 징표를 잃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울음일터였다. 분명히 첨성대에서 잃어버렸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나는 신부를 달래고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반지는 여전히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30여 분이 지나자 신랑이 애가 타는지 담배를 꺼내 피우다 담배꽁초를 휙 던졌다.
아, 그런데 그때 담배꽁초가 떨어진 부근에 뭔가 반짝이는 빛나는 물체가 있었다. 반지였다.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다이아 반지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얼른 반지를 주어 신부에게 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신부는 무척 고마워하면서 내게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적어주지 않았다. 두 번 다시 반지를 잃어버린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만 하고 반쯤 넋이 나간 듯한 그들에게 택시를 잡아주었다. 그리고 멀리 안압지 쪽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새삼스럽게 반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반지를 끼는 것일까? 장신구의 의미를 넘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문득 내가 대학생 때이던가 형이 반지가 왜 둥근 링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아냐고 내게 물었던 일이 떠올랐다. 글쎄, 손가락이 둥그니까 그렇겠지.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자 형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아니다. 반지에는 서로 링 밖으로 벗어나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자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형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청혼의 의미로 반지를 선물하려고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때 형이 한 말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 여자에게 반지를 해주고 나서 비로소 형이 말한 참뜻을 알게 되었다. 반지가 둥근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링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자는 속뜻이 숨어 있는 것이었다. 적어도 반지의 원형, 그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만은 꼭 지켜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반지를 빼 강물에 휙 던져버리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나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지금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나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지금 또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인생에는 비밀이 있다. 나는 인생에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잘 모른다. 별이 왜 어둠 속에서 빛나는지 아는데 평생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비밀을 아는 데에도 평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평생을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인생의 비밀은 크게 나누어 보면 태어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죽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인생은 이 세 가지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고 소멸되어 간다. 그리고 이 비밀 속에는 반드시 만남이라는 비밀이 존재한다. 그렇다.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누구의 인생이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 어떠한 부모를, 어떠한 스승을, 어떠한 친구를,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그 모습을 달리한다. 한 인간이 이루는 인생은 그 만남의 연속적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나 국가도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만남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20대의 만남이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지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감각하다. 올바른 만남, 진실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늘의 내 삶도 형태도 20대 때 만남이 낳은 한 결과로서의 형태다. 20대 때 만난 친구를 통해서 인간의 맑고 깨끗한 우정을 배웠으며 20대 때 만난 스승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으며 20대 때 만난 한 여성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가정을 이루어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친구나 스승이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유일한 선택권을 어떻게 훌륭하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러나 훌륭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남이 없으면 선택은 불가능하다.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곰곰 생각해보면 친구와의 만남도 스승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인생은 그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다. 어쩌면 인생은 배우자와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고 성숙시킨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을 계절로 치면 20대의 계절은 봄이다. 어느 하루 민들레가 피어나는 들길을 걸으며 만남에 대해 간절히 기도해보라. 봄비가 오면 고요히 빗소리를 들으며 진실된 만남에 대한 꿈을 키워보라. 삶의 크기는 꿈의 크기다. 늘 노력이 뒤따른다면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 무엇이다. 난 아직도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좋은 친구와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시간을 고요히 갖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고치고 다듬고 내팽겨쳐 버린 채 돌보지 않은 만남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돌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운명을 낳고 운명은 만남을 낳고 만남은 결혼을 낳고 결혼은 가정을 낳고 가정은 인생을 낳기 때문이다. 나의 첫 키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삼촌집에 놀러가서 사촌 누나들이랑 화로에 오징어를 구워 먹었다. 나는 마침 오징어 다리 한쪽을 뜯어 먹었는데 몇 번 씹다가 너무 딱딱하고 질겨서 도로 뱉어 놓았다. 그러자 뜻밖에도 셋째 누나인 제란 누나가 얼른 그것을 자기 입속에 넣어버렸다. 누나, 그거 내가 먹던 거야. 질겨서 먹다가 도로 뱉어 놓은 거야. 먹지마, 이빨 아파.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란 누나를 쳐다보았다. 제란 누나가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얼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멍하니 입을 다물고 내가 먹던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치 제란 누나와 키스라도 하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오징어 다리는 내가 많이 씹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 내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먹기에는 내 침이 축축히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었다. 그런데도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걸 자기 입에 넣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나 자신이 제란 누나의 착각에 사로잡혔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로는 상대방이 먹던 음식을 조금도 더럽다고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누나가 먹던 그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봐서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난 혹시 누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나 제란 누나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순 없었다. 호승아, 난 원래 오징어 다리를 좋아해. 다른 사람은 몸통을 좋아하지만 난 몸통은 싫다 하는 제란 누나의 말이 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막연하지만 그 일을 통해 누나가 나를 마냥 사촌 동생으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그 느낌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런 행동을 한 제란 누나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들뜬 마음이 거의 가라앉은 그날, 나는 유리창을 닫고 창가에 앉아 정음사에서 나온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고 있었다. 그 시집은 막 이과 대학생이었던 내 친형의 책장에 꽂혀있던 시집으로 그 시들 중에서 나는 마침 서시를 읽고 있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때 창밖에 연붉은 스웨터를 입은 누나가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시집을 덮고 누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모르고 있었으나 누나는 책을 읽고 있는 나를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무슨 책 읽노? 창이 닫혀 있어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으나 누나의 입모양으로 봐서 그런 말인 것 같았다. 시집 읽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벙긋거리듯이 말을 했다. 재미있나? 응, 재미있다. 네가 시를 다 읽어? 와, 내가 시를 읽으면 안 되나? 내가 학교에서 문예반인 줄도 모르나? 안다. 내 좀 빌려줄래? 그래. 우리는 마치 구화를 하듯이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러자 제란 누나가 답답하다는 듯이 선뜻 유리창 가까이 다가와 내 책상 위를 들여다보았다. 어떤 시집이고? 윤동주. 네가 윤동주를 다 아나? 그래. 윤동주는 시와 삶이 일치된 시인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는 읽고 있던 시집 표시를 펴서 누나에게 보여주면서 대화를 계속했다. 가능한 한 천천히 입술 모양만 보아도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가 제란 누나의 얼굴이 유리창에 너무 가까이 닿아 일그러졌다. 코와 입술이 찌그러들었다. 우스웠다. 내가 막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번에는 내가 얼굴을 유리창에 갖다 대었다. 제란 누나가 창밖에서 찌그러진 내 얼굴을 보고 낄낄거렸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제란 누나가 갑자기 유리창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번에는 장난기가 있는 일부러 흉하게 일그러뜨린 입술이 아니었다. 살짝 눈을 감고 뭔가 내 입술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누나를 한참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누나의 입술 위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제란 누나는 창밖에 있었고 나는 창 안에 있었다. 제란 누나와 내 입술 사이에는 유리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린 한참 동안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키스를 했다. 정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를 하는 것 같았다. 가슴은 한없이 쿵쾅대었다. 비록 유리창을 사이에 둔 키스였지만 제란 누나의 부드러운 입술 감각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후다닥 놀란 표정을 하고 입술을 떼었다. 그리고는 서로 겸연쩍은 듯이 웃음을 나누었다. 키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제란 누나의 얼굴이 가뭄시처럼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도 얼굴이 저녁 노을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여자하고 해본 첫 키스였다. 그 후 나는 제라 누나와 키스할 때 창문을 열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키스가 유리창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세월이 지나서 제란 누나는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김포공항에서 이별할 때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왜 유독 나만 보고 울었는지 그땐 알 것 같았다. 나는 제란 누나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다시 키스를 하고 싶다. 그러나 누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에게 첫 키스만 남긴 채. 만남과 헤어짐. 눈발이 흩날리는 날, 각별히 친하게 지내는 조카를 만났다. 조카는 27살 한창 어여쁜 나이로 막 결혼 정년기에 다다라 있었다. 언제 결혼하노? 내년 봄에? 나는 반갑게 그렇게 물으려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조카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 막 물가로 기어나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굴 또한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살이 많이 빠져 날씬하다 못해 삐쩍 말라 있었다. 나 안 보는 사이에 다이어트 했나? 소말리아에서 온 소녀 같네. 농담을 던졌지만 사태를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다. 조카한테는 일찍이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다. 삼촌, 나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 아니나 다를까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조카가 먼저 입을 떼었다. 네가 싫다 했나? 조카가 싫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남자 쪽에서 부모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결혼할 의사를 번복했다는 거였다. 삼촌, 나 복수하고 싶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어. 삼촌이 나 좀 도와줘. 조카의 온몸에서 증오의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가만히 있었다. 혼인 빙자 간음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크 웃음이 나왔다. 조카는 심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조카가 우스웠다. 네가 그렇게 어리석나. 실망스럽다. 흔한 말이지만 사랑은 주는 거다. 네가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다. 억울해요. 억울하긴 그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만일 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네 인생이 우회됐겠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 헤어졌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야. 헤어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야. 헤어짐이 없으면 만남이 없어. 넌 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포기하면 되잖아. 넌 이제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 네가 날씨를 내 맘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나? 네 키를 지금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 지금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 인간에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나는 조카에게 헤어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어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인생에는 원래 헤어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조카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인생에는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데도 그 당연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은 조카처럼 배반에 의한 헤어짐이든 죽음에 의한 헤어짐이든 헤어짐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끝없는 만남만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게 정해진 인간의 이치다. 헤어짐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만남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한 게 우리들 인생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봄이 오는 것도 결과의 이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겨울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봄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꽃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꽃이 아름다운 것도 피었다가 지기 때문이다.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었다면 그 꽃은 이미 아름다움을 잃은 꽃이다. 꽃의 향기 또한 마찬가지다. 향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향기다. 만일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역한 냄새다. 정호승의 위안 읽었습니다.